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못나서인지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인지 아님 뭐가 부족한 건지 여하튼 현재 미혼입니다. 나이 먹고 좀 창피하지만 요즘 저에게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곳에 들러서 눈팅이나 하는 그런 지나가는 남자입니다. 작년 가을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어느 여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딱 보면 이쁘다고 하지는 않지만 이 여자는 정말 시원하게 이쁘더군요. 감탄사가 절로 나오듯 저는 홀렸습니다. 남자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언젠가 TV에서 나오더군요. 남자는 10대부터 60대까지 여자 얘기만 나오면 모든 연령대 남자들이 모두 다 그 여자 이쁘냐? 그 남자들은 어찌됐든 좌우지간 여자는 이뻐야 한다는, 그건 좀 우습죠. 암튼 이 여자를 본 순간 전 나의 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생각이 아마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어이없고 슬픈 현실이 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나머지 글도 길어질 텐데 그래도 끝까지 그저 어떠한 남자의 푸념이다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튼 전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2달여 만에 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참 어려웠지요. 6개월간을 만나면서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전 과거 만나던 그 어떤 여자들에게 하던 것보다 정말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잘해주었고, 그녀도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여자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전 얘기하면 알만한 어느 한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옷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전 솔직히 나의 여자가 나의 수준에 맞는 직업에 해당하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 혹은 집안이 우리 집과 비슷해야 한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사랑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내 여자다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라면 어떤 조건의 여자라도 좋다는 그런 주의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타지에 계시고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애하는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죠.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한 생활을 느끼면서 좋았습니다. 이렇다 표현을 다하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같이 있다가 일어나면 전 출근 준비를 했고 자고 있는 애인에게 볼키스하며 다녀올게, 오늘 하루 고생해 하며 저는 출근을 합니다. A는 오전 11시쯤 옷가게로 출근을 합니다. 전 평소 5시, 7시에서 8시 무렵 오면 퇴근을 하죠. 제 A는 오전 11시쯤 한 가게에서 5시, 6시쯤 퇴근을 해서 다른 가게에 8시에 출근을 해 12시쯤 퇴근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투잡을 하였죠. 오전에 출근하는 가게는 제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근하는 가게는 제가 모릅니다. 이 두 가게가 사장이 같습니다. 제 애인이 어릴 때부터 알았던 언니가 사장이거든요. 근데 오전에 출근하는 가게는 직원들만 돌리는 가게라서 굳이 그 사장님이 거의 없지만 오후에 출근하는 가게에는 언니가 진짜 운영도 하고 같이 있으니 제가 잠시라도 찾아오면 눈치가 보여서 그냥 가르쳐주기 싫다고 그러더군요. 그 언니라는 사람을 봐서 알기도 했었고 그렇게 제 애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건 아니었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그 가게에 대해 궁금했지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통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TV도 보고 뭐 하고 하다 보면 12시 정도 무렵에 제 애인이 그 두 번째 가게에서 퇴근을 하고 저희 집으로 옵니다. 평일엔 그냥 저희 집으로 왔지요. 주말이면 주말이랍시고 놀러 다니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일하다가 운동으로도 풀리지 않은 그 스트레스가 저 애인 때문에 싹 사라질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빨리 생각해야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번째 가게가 정말 궁금해지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제 애인에게 물어보면 조금 신경질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었기에 더욱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찍 퇴근을 하고 애인의 첫 번째 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애인이 퇴근을 하더군요. 전 길 건너 차 안에 앉아서 지켜보다가 애인의 퇴근길 뒤를 밟았습니다. 제 애인은 자가용이 있습니다. 뒤를 따라가는데 애인이 가는 곳은 본인 집으로 가더군요. 애인 집 앞에서 1시간가량 있으니까 애인이 나오더군요.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꿋꿋이 따라갔습니다. 알만한 동네로 가는 차를 뒤따라가며 저 혼잣말로 제발 제발 했습니다. 도로가에 주차를 하려고 내리는데 이러다 놓치겠다 싶어서 저도 근처에 얼른 차를 대고 뒤쫓아갔습니다. 애인이 어디로 가는지 조용히 따라가다 들어가는 건물을 보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건물 1층이 커피숍이고 2층이 태국 안마, 3층이 유흥주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보니 2층, 3층 중에 한 군데를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멀리서 지켜보다 보니 정확히 몇 층으로 가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순간 느낀 감정이지만 그냥 그 정도 확인했으면 됐지 더 보기가 싫어지더군요. 술도 안 먹었는데 어질어질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해서 전 그냥 집으로 왔고 슈퍼에서 소주를 사들고 집에서 마시기 시작하였고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끔 느낀 게 있었지만 이런 건 아니겠지 했는데 소주를 먹다 보니 12시 정도가 되었고 애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오빠 집이야? 오빠 술 먹었구나. 어디서 먹었어? 밖에서 먹고 집에 온 거야? 그럼 나 우리 집 가서 잘래. 오빠 그냥 일찍 자. 참고로 제 애인은 제가 술을 먹었다고 하면 절대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멀쩡한데 제가 술 먹었으면 그게 왠지 싫다 했거든요. 밤새 내내 혼자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제 애인이었는데 아니야, 아닐 거야. 확인을 해봐야 해. 혼자 머리가 정말 복잡했어요. 그 뒤로 며칠 뒤 전 회사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친구를 불렀습니다. 혼자 갈 순 없고 누군가 데려가야 했는데 제 애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둘이서 간단히 소주 한 잔을 하고 제 친구에게 우리 좋은 데 가서 한잔하자고 한 후 그 문제의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그 앞 도로에 제 애인의 차가 있더군요. 마침 태국 악마 거긴 아니라고 확신하고 먼저 4층으로 갔습니다. 유흥주점에 들어가니 나이 좀 먹은 듯한 여자가 나오더니 두 분이세요? 하는 겁니다. 우린 룸으로 안내받아 앉게 되었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아가씨 있어요? 하고 물으니 지정 아가씨는 없고 불러야 된다네요. 속으로 여기는 아니겠군 하고 나왔고 3층 태국 안마 가게로 다시 발길을 돌렸고 들어가니 웨이터의 안내를 받고 다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장이라는 여자가 왔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저는 또다시 아가씨 많아요? 라고 물으니 네, 몇 명 있으니 한번 보세요. 시간이 지나니 방문을 열고 여자 구두소리와 함께 아가씨가 한 명 한 명 들어오더군요. 근데 5번째 아가씨가 제 애인이었습니다. 막 들어서는 순간 제 애인은 저를 보고 바람처럼 도망가 버렸고 전 아무렇지 않은 척 전혀 못 본 척 제 친구의 눈을 피해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굳이 애인을 잡으려고 따라 나갈 수도 전화를 해볼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알아서 아가씨를 앉히고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척 여느 때처럼 우리는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날 죽지만 않을 만큼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노래 부르다 술을 마시다 또 노래 부르다 술을 마시다 그런 반복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눈 뜨니 다음날 집이었고 엄청난 폭음에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없었고 하루 종일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제 애인은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그 순간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늦은 시간 제가 애인에게 참지 못해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날 본 걸 모른 채 하려고 아무 말도 않고 평상시처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받지 않은 게 일주일째네요. 오늘은 수신 거부를 해놓았네요. 문자를 남기고 해도 답장 또한 없네요.
현재 저의 머릿속이 엄청 복잡합니다. 모르는 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다고 연락이 돼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쉬운 문제도 아니고,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간이며 쓸개라도 다 떼주며 잘해줬고, 또한 저도 그만한 사랑을 받아왔었고,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을 어찌해야 할까요? A는 현재 저를 완전히 차단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화를 해볼 마음으로 연락은 하루에도 몇백 번을 하고 집 앞으로도 찾아가 봤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뭘 어찌해야 할까요? 서로 부모님들도 몇 번씩 뵈었고 결혼 직전까지 갔는데 이런 현실이 저희에게 닥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 저희 시어머님과 겪었던 일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그동안 혼자 소가리를 했었는데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20년 되었습니다. 큰애가 이번에 대학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건강하고 모난 구석 없이 잘 자랐습니다. 남편은 52살이고 차남입니다. 시댁에는 아들만 둘이라 아주버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해외에서 지내서 자주 왕래는 없어요. 이젠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지냅니다. 아주버님은 결혼 후 몇 년 뒤 직장 때문에 외국으로 온 가족이 나가게 되었고요. 원래 거기서 2년 정도 지내다가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근데 웬일인지 아예 거기에 눌러앉아 지내더라고요.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완전히 정착해버렸습니다. 그때 저도 그렇고 저희 시부모님도 엄청 놀라셨거든요. 그 뒤로는 제가 유일한 며느리였고요. 집안 문제를 많이 맡아가며 지냈습니다. 처음엔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주변에서는 참 지질이 복도 없다고 맏며느리처럼 살면서 장남 대접은 한 번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합니다. 혼자서 이런저런 시댁 일들을 모두 다 맡아서 해야 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끝마다 장남이라고 하며 받아먹을 건 다 받았거든요. 아마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는 것도 형님 입김이 컸을 것 같아요. 아주버님네는 1년에 딱 한 번 옵니다. 심지어 그 비행기표도 저희 시아버님이 보내주셔서 오는 거예요. 아마 그마저도 없었으면 오지 않았겠죠.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보다 2살이 많고 형님도 저보다 2살이 많아요. 결혼은 저희 부부가 1년 먼저 했고 첫 아이는 아주버님네가 1년 먼저 낳았어요. 저희는 아들만 둘, 아주버님네는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나이대가 다 비슷하고요. 그 중에 대학에 들어간 이는 아주버님 첫째 아들 뿐입니다. 형님은 참 능력이 좋습니다. 음식 준비도 잘 피해가며 어떻게든 꾀를 부렸죠. 필요할 땐 장남이라고 도와달라며 뻔뻔하게 말하는 것도 거침없었죠. 형님을 뒤에서 욕하고 부러워하다가도 그냥 내가 바보고 미련한 고민이하며 어느 순간부터 놓았어요. 근데 자식끼리 비교하는 거 그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저보다 1년 먼저 아이를 낳아서 거의 엇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시적하는 시댁만 오면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너무 시끄럽게 우는 바람에 형님은 늘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 했고요. 저만 혼자 주방에 남아 어머님과 아주 오붓하게 일을 해야만 했어요. 쉬고 싶어도 핑계가 없어서 저도 은근히 아이가 울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슬쩍슬쩍 거실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를 찾을까 싶었는데 아주 그냥 할아버지 무릎에 떡하니 앉아서는 TV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세상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아이랑 눈을 맞춰보려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형님은 뭐하나 하고 방에 가보니 아이와 함께 늘어지게 자고 있더군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구정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 타는데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효자라서 엄마 일 많이 하지 말라고 우는 것도 잘한다 하더라고요. 아니 효자로 치면 할아버지 품에 안긴 제 아들이 더 효자지 무슨 소리인가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추석이 돼서 다시 시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작정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저도 낮잠 좀 자려고요. 그런데 바람이 통했는지 아이가 정말 엄청 울더군요. 그것도 밤에만 울었습니다. 낮에는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TV만 보다가 밤에 그렇게 울어댔어요. 우리 아들은 엄마가 쉬는 꼴을 못 보는구나 싶었네요. 너무 크게 울어서 도저히 집안에서 달래기 힘들었고 결국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석 달이 크긴 하더라고요. 그때 우는 아이 안고 한참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님이 밖에 나오셨어요. 엄청 무뚝뚝하게 앉았냐 하시며 아이를 달라고 하셨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워낙에 효자라서 할머니 품에 안기자마자 세상 떠나갈 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시 제가 안았고요. 그렇게 한참을 시어머님과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먼저 들어가 주무시라고 해도 듣지 않으시고는 걱정돼서 잠이 오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에이 어머님 저도 이제 아줌만데요 뭐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를 쓱 보시더니 우리 손주가 걱정된다고 하시며 계속 제 옆에 계셨습니다. 그때 별다른 대화도 없었어요. 그냥 둘이 앉아서 서먹하게 달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슬슬 잠이 들어서 이제 들어가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어머님이 내일은 늦게까지 좀 자라 하시면서 혼자 휙 하고 들어가셨고 저는 다음날 점심까지 잤습니다. 아무도 방에 못 들어가게 어머님이 막으셨다더군요. 그런 작은 사소한 일들 때문에 미칠 듯이 힘들다가도 웃게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이 집의 며느리는 나 혼자구나 생각했고요. 그렇게 10년이 더 지났어요. 그동안 저희 부부도 많이 바뀌었고 아이들도 참 많이 컸습니다. 제일 크게 바뀐 건 제 남편 직업이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퇴사하고 저는 5년 전에 퇴사해서 집에만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함께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닭갈비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닭갈비 조리법을 배우자고 했고 아주 큰 금액을 주고 레시피를 사왔어요. 그리고 나니 장사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빚도 많고 살림이 여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잘 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저희 주변에 비슷한 음식점들이 생기게 되고 아주 세련된 간판에 인테리어를 갖춘 곳들이 늘면서 손님이 줄어드는 바람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 마치고 나면 와서 일을 도왔고요. 어찌어찌 잘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시어머니께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을 저에게 가장 먼저 하셨어요. 원래 저희 시어머님은 엄청 무뚝뚝하신 분이거든요. 평소에 말도 거의 없으시고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오히려 시아버님이 더 여성스러우세요. 좋으면 좋다, 이쁘면 이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근데 그런 어머님이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아버님이 쓰러졌다고 하시며 지금 병원 가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던 일 멈추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정말 엄청 놀랐어요. 얼마나 심하게 놀랐냐면 제가 그날 병원에 어떻게 간 건지 기억이 없습니다.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탄 건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님은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셨고 혈압이 평소 좀 높으셨는데 최근에 약을 잘 안 드셨다고 하셨어요. 뭔가 큰 병인가 싶어서 엄청 걱정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만 꼭 잡고 계셨습니다.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일 때문에 나가 있던 남편이 헐레벌떡 왔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위쪽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많이 어지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료도 받고 약도 받아서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댁에 남기로 하고 남편은 가게로 돌아갔어요.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어머님이 이번에 엄청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계속 아버님 옆에만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이 신경 쓰이셨는지 가끔씩 한번 쓰러져야겠다고 이래야 남편 대접을 받는다면서 농담도 하셨는데 어머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나중에는 좀 진정이 되셨는지 어머님도 이야기하셨네요. 혈압 약통을 목에 걸고 다니게 해야겠다고
빨리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냐고 하시면서 다시 예전처럼 투닥투닥 하는 모습에 저도 좀 안심이 되어서 저녁 식사만 하고 다시 가게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며칠 뒤에 형님이 귀국을 했더라고요. 아버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걱정됐는지 원래는 비행기표를 본인 돈으로 사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온다고 해서 저도 놀랬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시댁으로 가더니 함께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는 가보지도 않고 바로 왔다고 아버님이 너무 걱정돼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좋아하셨고요. 저는 솔직히 그때도 탐탁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와서 맏며느리인 척하는 게 너무 얌체 같아 보였거든요. 형님은 그렇게 시댁에서 며칠을 지내더라고요. 저도 오며 가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봤습니다. 저도 은근 신경이 쓰였고요. 근데 형님이 찾아오니 아버님이 슬슬 또 장남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항상 말머리 아버님은 장남이라는 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벼슬도 아니고 10년 넘게 들었어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시조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면서 집안의 자랑이라며 앞에 조미료처럼 한마디 딱 붙이더니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외국은 대학 학비가 아주 비싸다고 그래서 요즘 그 장남분께서 많이 힘드신다고 합니다. 결국 돈 때문에 비행기표에 투자해서 온 거더라고요. 아마 비행기도 마일리지 그동안 모은 걸로 타는 공짜라던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입니다. 그러니 가족들 다 놔두고 혼자 왔겠죠. 시아버님 앞에서 아이들 사진 앨범을 가져다 펼쳐놓고 이번에 합격한 대학은 어디에 있는 거고 누가 나왔고 한참을 설명하는데 그 모습이 좀 웃겨 보였습니다. 카탈로그 펼쳐놓고 물건 파는 사람 같았네요. 그래도 시아버님은 참 대견하고 기특하다면서 좋아하셨고요. 저희 아들 성적을 보면 이번에도 대학은 물 건너가서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참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문제라 저도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국에서 열심히 노력한 시조카가 대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른 저녁에 다시 가게로 나와서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보고 내일 오전에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가 싶어서 어디 불편한 곳이 있냐고 재차 물었지만 그냥 또 오라고만 하시고는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과 함께 서둘러 시댁으로 갔고요. 도착해서 보니 어머님과 아버님이 거실에 계셨고 형님은 방에서 자고 있더군요. 시차 적응이 힘들다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길래 깨우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는 건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방에 가셔서 뭘 갖고 나오셨어요. 낡은 주머니를 들고 오시더니 제 앞에다가 툭 하고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번에 너희가 쓴 병원비 여기다가 넣었다 라고 하시며 다시 일어나시더니 그냥 주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비 얼마 안 나왔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니들이 돈이 어딨냐고 받으라고 하셨어요. 어머님과 제가 돈 이야기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엄청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형님이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냥 곧바로 주머니부터 물어보더군요. 저도 안 받는다고 했고 어머님도 알아서 쓰라고 해서 주머니만 덩그러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형님이 나오자마자 집어들었고요. 주머니 속에는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형님은 통장을 보면서 무슨 병원비를 통장으로 주시냐고 그냥 계좌에 입금하시면 된다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통장을 꺼내 열어보는데 그때 형님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입이 쩍 벌어진다는 말이 이때 필요한 건가 싶었네요. 엄청 놀라더라고요. 형님이 제일 처음에 한 소리가 어머님 이거 숫자를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확인하신 거 맞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통장을 받아봤어요. 저도 보자마자 엄청 놀랬네요. 병원비에 몇 배가 되는 액수가 적혀 있었거든요. 자그마치 1억이었습니다. 저도 얼떨떨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고요.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비 쓰고 남은 건 가게에 다 쓰라고 하셨고요. 그때 형님 눈알이 튀어나오다 못해 돌아가려고 하더군요. 저보고 가게를 새로 차리냐고 하면서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러면서 또 입버릇처럼 아니 어머님 지금 장남은 타국 땅에서 고생하는데
장남은 왜 챙겨주지 않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확실히 외국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본론부터 바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소리를 확 지르셨어요. 장남은 무슨 장남 계속 핑계를 대. 데려오려면 장남을 데려오던가 하셨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지금 일이 바빠서 그런 건데 왜 이해를 못 해주시냐 라고 바로 따지더군요. 옆에서 저는 형님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마 평생 살면서 소가리 같은 건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았네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가리키면서 이해는 무슨 이해를 하니? 작은 며느리 앞에서 지금 이해라는 소리가 나오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보고 대뜸 자기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하자 시어머님이 또 저를 가리키며 작은 애가 뒤에서 욕을 한다고? 내가 70평생 살다 이렇게 답답한 곰탱이는 처음 보는데 누가 누굴 욕을 하냐? 오죽했으면 내가 내 손으로 통장을 쥐어주겠냐?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참아온 일들을 하나하나 제 앞에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혼자 맏며느리 역할을 한다고 시부모 챙기러 왔다 갔다 한 일들 모두 다요.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님이 전혀 모르신다고 생각하면서 좀 서운했었거든요. 그냥 내가 답답이라 내 팔자 내가 꼬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모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감동받았던 작은 일들이 모두 다 진심으로 하신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자 너무 붙박쳤습니다. 그렇게 눈시울이 빨개지기 시작하자 어머님은 또 저를 가리키며 저 곰탱이 봐라. 돈 준다고 해도 받아먹지도 못하고 울고 앉아있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곰탱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감동적인지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래 이번에 실컷 울어라 하셨고요. 형님은 우는 저에게 다가와서는 아니 동서 왜 울어? 돈이 부족해서 우는 거야? 얼마나 큰 가게를 차리게 하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희 부부는 통장을 받아왔고 형님은 빈손으로 출국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어머니께 받은 돈으로 그 골목에서 가장 멋지게 꾸미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 더욱더 편해져서 예전에는 겁나서 하지 못한 말들도 이젠 쉽게 합니다. 최근에는 어머님이 저에게 옷을 왜 그렇게 얇은 것만 입냐고 옷 사입을 돈이 없냐고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네 어머니 저 돈 없어요 라고 말했고 다음날 어머님께 돈봉투를 받아봤습니다. 저에게 돈봉투를 주시면서 이젠 돈 없다는 소리도 시아미한테 쉽게 하네 라고 하셔서 바로 제가 앞으로 자주 많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이 되면 아주버님네 식구들이 다 올 텐데 저희 아들은 대학을 못 가서 그게 좀 걱정이네요. 또 얼마나 자랑을 늘어놓고 그럴지 안 봐도 뻔하거든요. 그냥 저희 아들은 닭갈비집을 시키려고요. 아주 잘 먹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재능이라는데 닭갈비 열심히 먹여서 나중에 가게나 물려주려고 마음 비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님이 시조카 학비 해주셔도 아무렇지 않아요. 어차피 못 갈 데야 그 돈으로 닭갈비집을 리모델링 했다고 생각하니 편하더라고요. 평생 답답이로 살면서 한심하다는 말도 들어봤지만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후회만 남을 뿐 지난 시간이 이젠 더 보람되고 소중하네요. 안녕하세요. 평소 보기만 하다가 기가 막히는 일이 생겨 글을 써봅니다. 저는 29살이고 1년 2개월 교제한 동갑 남자친구와 5월에 결혼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과는 상견례만 끝난 사이고 아직 서로 불편한 사이예요. 상견례 마치고 남자친구 통해서 계속 주말마다 집으로 놀러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예비 시댁에 별다른 일도 없이 놀러가는 것보다 아직은 남자친구랑 밖에서 노는 게 더 좋아서 집으로 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남자친구한테 토요일에 형님네 식구들이 예비 시댁에 오신다고 꼭 저희한테 인사하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 내외와 긴 대화를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조금 친해져야 싶기도 하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거절하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예비시댁 방문하는 거라 좀 떨리더라고요. 상견례 이후 처음 뵙는 거라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한우 선물 세트 30만 원짜리 준비하고 옷차림이나 외모도 신경 써서 가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약속 시간이었기에 솔직한 마음으로는 당연히 점심이 차려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지 않나요? 우리 집에 남자친구가 올 때마다 엄마가, 저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세요. 갈비찜, 잡채, 꽃게탕 등등 잔치 음식으로 한상 가득 차려주세요. 사위는 장모 사랑이라고 사위 위하는 마음 가득 담아 준비하시고 남자친구를 조심스럽게 대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우리 집에 왔다 가면 늘 사랑받는 기분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제가 도착한 게 12시 반이었는데요. 와,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왈칵 나네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황태찜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형님이 그때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 마치자마자 어머니가 너도 뻘쭘하게 있으니 좀 그렇지. 와서 같이 콩나물 다듬고 황태 좀 잘라라. 크게 먹고 싶으면 크게 자르고 작게 먹고 싶으면 작게 자르고 알아서 해. 이러시는 거예요. 조금 황당해서 남자친구를 봤더니 뭐가 문지나는 식의 평온한 미소의 얼굴로 저를 주방에 두고 자기 형한테 가더라고요. 눈치 없는 남자친구의 행동이 더 저를 황당하게 했지만 저 역시 분위기를 깰 수 없어서 손을 씻고 콩나물 손질을 했습니다. 황태찜에 들어갈 황태는 얼마만한 크기를 잘라야 하는지 여쭤보니 형님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마침 참기름이 떨어졌다고 참기름 사러 나가셨고 형님하고 둘이 그걸 어떻게 잘라야 하나 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어머님이 한 입 크기라고 했으니 이 정도 하면 되겠죠? 하면서 형님이 표본을 주길래 열심히 그대로 잘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머니 오시더니 저희가 한 가로 3cm, 세로 4cm로 잘랐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릇에 넣으면 너무 작아서 먹을 것도 없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화가 난 말투로 말이죠. 그럴 거면 나가시기 전에 마음대로 자르지 말라고 이 정도로 자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나 했으나 남자친구 형이 밥 먹으면서 황태가 뭐 이렇게 작냐고 하니까 형님은 땡땡씨가 이렇게 예쁘게 잘랐으니 아무 말도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형님이 자르라는 대로 잘랐는데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졸지에 뭣도 모르면서 막 함부로 황태 손질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식탁이 작아서 사람이 형님 딸까지 7명인데 남자들 3분 먼저 드리고 여자끼리 나중에 먹었습니다. 형님하고 남자친구가 덩치가 좀 커서 식탁이 좁다는 이유로요. 일단 예비 시어머니 형님 저랑 같이 밥 먹었는데 반찬이 황태찜 하나, 김치 하나, 김 하나 이게 끝이었고 국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하고 어머니는 대낮에 캔맥주 한 캔씩 하시더라고요. 점심 끝낸 시간이 2시이고 남자친구랑 뮤지컬 예약이 4시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지방이라 뮤지컬 보려면 50분 정도 차로 이동해야 돼요. 근데 2시에 밥을 다 먹었는데 시어머니도 가만히 계시고 형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남은 맥주를 홀짝거리면서 계속 수다 산매경에 빠지셨는데 저는 모르는 분들을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시간이 흐르니 초조해지더라고요. 그 자리 자체가 불편하기도 했는데 저는 안중에도 없는 분위기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보고 설거지를 하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처음 인사 온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기가 생겨서 안 하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뮤지컬 시간에 맞추려면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계속 아무도 뒷정리를 안 하길래 너무 짜증나서 그냥 제가 설거지를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둘이 설거지 잘한다느니 애가 동작이 빠르다면서 날렵하다는 둥 뒤에서 그러고 있네요. 칭찬인데도 듣기 불편한 그런 말들이 들리는데 어찌나 속이 끓던지. 그러고 나서 볼 일이 있다고 남자친구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내일도 형님 있으니 또 점심 먹으러 와. 자주 봐야 정이 들지. 라고 하시더군요. 주말 이틀 내내 데이트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 의견을 구하기 위해 얼굴을 봤더니 역시 생긋 웃더니 내일도 오자는 식으로 작게 오자 이러는 거예요. 눈치 없는 놈. 일단 뮤지컬을 보긴 했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뮤지컬 보고 술 먹으러 갔다가 뭐 이상한 점 없었냐고. 사람이 처음 집에 왔는데 그때 재료 준비부터 해서 설거지까지 내가 했다고. 형님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한 걸로 뭐라고 했다고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대판 싸웠고요. 남자친구는 자기 가족 편만 들더라고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엄마나 형님이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남의 식구처럼 구냐는 둥 말이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카톡이 왔는데 자기 엄마한테 오자마자 설거지 시킨 거, 황태찜 손질시킨 거 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자기가 설거지한 거를 왜 우리한테 그러냐. 자기가 무슨 식구지 손님이냐. 예민하다 그러셨대요. 아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만 처음 온 애한테 왜 설거지를 시키냐고 하셨대요. 그리고 처음에 식사하면서 남자친구 아버님이 같이 먹자고 빈말은 해주셨습니다. 상견례 때도 그렇고 아버님은 그래도 저를 배려하는 느낌이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고 자기 어머니가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정말 제 입장을 하나도 생각 않고 무조건 어제 점심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싸우고 안 갔다고 버릇없다고 하네요. 헤어지자고 통보해 놓은 상태인데 기분이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게 거지 같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게 맞겠죠? 후기입니다. 출근해서 확인하니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네요. 어제 퇴근할 때까지 확인하다가 집에 와서 엄마랑 상의하고 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잠들었다가 새벽에 깼는데 구 남자친구에게 전화 오고 문자가 와 있네요. 카톡이랑 전화는 차단하고 문자는 스팸 처리했는데 메시지는 스크럽 메시지함에 저장이 됐네요. 구구절절 긴 문자입니다. 자기네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신다고. 어머니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왕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보여서 속성으로 친해지려고 일부러 더 스스럼 없이 대한 거다. 남자들이 먼저 식사를 한 부분도 역시 식탁이 좁아서 다 같이 먹을 수 없는 데다 빨리 먹고 여자들한테 비켜줘야 해서 식사 속도가 빠른 남자들이 먼저 먹은 거다. 애초에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어차피 상견례도 끝나고 이제 한 식구 될 건데 내외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에서였다고 그냥 구구절절 변명이네요.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가끔 들으면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남자친구 형 부인이 시어머니 한 분은 정말 잘 만났다고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대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 부인한테 말했더니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는 정말 괜찮고 좋으시다고 전해달라고까지 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을 푹 놓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결혼했다면 형님 될 분도 보통이 아니고 그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빨리고 제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화를 내고 생각할 겨를도 없어서 저는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엎으면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꾹 참았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저를 공감 못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이게 너무 비참합니다. 나는 남자친구에게 겨우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게 늘 가족보다 내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니 그냥 너무 하찮은 취급이네요. 남자친구라도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면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겨우 이 정도의 사람을 동반자감으로 생각했다는 게 너무 웃기고요. 1년 2개월간의 추억들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했던 다정했던 남자친구가 지금 이 남자가 맞는지 혼란스럽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엄마가 불러서 좋게 타이르고 서로 좋게 헤어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저 사람한테 정이 남아있는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네요. 그렇지만 저도 알 것 같아요. 이런 결혼을 하면 결국 지금 남아있는 정도 뭐도 없이 원수처럼 이혼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런 문제로 다음날 점심에도 안 가고 자기 아들 마음 고생시킨, 이미 예민하게 찍힌 아들 여자친구, 결혼하면 뭐 잘해주겠어요. 그쪽 어머니가 우리 헤어진 거 알고 아들 힘들까봐 새벽에 속상해서 혼자 흐느껴 우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울고 싶네요. 엄마 말씀대로 경력 쌓아서 혼자 사는 게 어떨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꽉 닫혀버리고 사람도 무섭네요. 저는 세무회계법인에 근무 중인데 세무공무원 자격증 시험을 병행하면서 근무 중인데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대우가 달라졌을까요? 남자친구 급여보다 제가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인맥으로 결혼식 축의금 들어오는 것 빼고는 이것도 시부모님이 가져가실 거라고 미리 못 박아 두셨습니다. 상견례 때도 제 힘으로 하려고 했고 학교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실제 경제활동한 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은 남자친구에 비해 저는 6년째 근무 중이고 엄마가 생활비도 안 받으시고 결혼 자금 모아두셔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은 제 몫의 유산 조금과 모아놓은 돈이 1억 정도 있는 걸로 지방에 아파트 전세 하나 얻어서 같이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시부모님 사정도 뻔히 알고 부담 주기 싫어서요. 상견례는 마쳤고 3월에 집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전염병 때문에 식을 미루고 그냥 집만 구해지면 같이 살다가 결혼하자 여기까지 진행돼서 예약을 취소하고 위약금 물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상도 읍내고 남자친구 집은 아주 시골이에요. 식장을 잡으려면 다음 주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래서 미리 예약 안 해놓은 게 정말 다행이네요. 이 와중에 친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형님네가 시부모님한테 소홀하다고 남자친구가 늘 서운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잘하자는 마음으로 정말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연애할 때 나한테 부모님 대했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었냐고. 그런 말이 진심이었다면 이런 일로 결혼 깨자는 소리는 안 할 거라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랑 헤어지면 폐인 될 거고 정신병자 될 거라는 이런 소리를 해왔습니다. 그게 너무 저를 사랑해서라고 제멋대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랑이 맞는 건가 싶네요. 진짜 사랑했다면 이런 일에 이렇게 공감을 못하고 저만 버릇없고 못 배워먹은 사람으로 몰아가진 않았겠죠. 엄마가 상견례까지 한 사이인데 끝을 내도 순서가 있다고 그쪽 어머니랑 만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다 끝내고 더는 신경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엄마 혼자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런 걱정까지 드리다니 제가 너무 밉습니다. 당분간 많이 괴롭고 마음 아프겠지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극복하겠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같이 화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판하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막상 판에 올라오는 걸 보면 남자들이 싫어할 글들도 없고 그냥 사람 사는 얘기인데 판 링크 걸어주려다가 또 말이 길어질까봐 그냥 이대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돈이나 열심히 모으고 공부 계속해서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내가 아니고 그냥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돼서 이런 무시 안 받고 살아야겠습니다. 저 잘한 것 같네요.